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 대행도 했죠.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 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개발 수익 상당 부분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수사관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로비 정황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 영장에 8억 원을 받은 혐의가 먼저 적시가 됐고요.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시가 됐습니다. 먼저 8억 원은 어디서 받은 혐의입니까? 네,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3억 원을 수뢰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 대장동과 관련돼 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한테 손해를 입히고 개발업자들한테 더 수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5억 원을 수수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예. 700억이라는 이제 금액을 배당받기로 소위 말해서 배분받기로 하는 뇌물을 받기로 하고 그중에 일부로서 5억 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이게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의혹의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구조 자체가 특정한 사업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주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에서 시작됐던 내용이고요. 그런 설계와 그다음에 선정과 수익 배당받은 구조 사이에 이 사람들 사이의 인적인 관계와 이 사람들 사이의 금전 관계 일부가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뇌물을 줬은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예. 결과적으로 배임이라는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겐 손해를 입히면서 이 시행사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관계자한테 이익을 주는 배임적 행위로서 이 계약을 설계했다, 계약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높은 수익이 예상되거나 높은 수익 A라는 수익 이상의 금액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정 금액 범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네.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을 민간 쪽에 몰아주고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겐 손해를 입혔다라는 취지가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수사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뭐 야권이나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설계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권한이 있었겠느냐라는 좀 의문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책임이 이재명 지사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문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는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가 어디까지 좀 적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배임 혐의의 핵심이 되는 배임적인 행위를 무엇으로 특정했는지에 따라 보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임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임용 계약이 아니라 바로 이 계약 자체, 주주 간 협약 자체를 배임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한마디로 1,822억 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익을 제한하고 그보다 더 많은 이익들을 저쪽에 가져가도록 하는 계약을 누가 승인했는가, 누구의 권한과 책임으로 체결됐는가에 따라 가지고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권한이 있어서 유동규 본부장이 정결로 이 모든 계약들을 체결하고 결정을 했다라면은 배임 혐의가 거기에 한정이 되겠지만은 예. 그렇지 않다면은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하고 관여하고 그래서 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와 관련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지금으로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겠네요. 일단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예. 이 계약 자체가 배임적 거래인지 자체부터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일단 유동규 씨도 이 거래 자체가 배임적 거래가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 이슈 초반에서도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거는 공공이익을 환수한 매우 우수한 사례이지 그렇죠. 배임적 거래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죠. 예. 네.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은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만큼의 기대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봤을 때 이것이 배임적 거래인지부터 판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것이 배임적 거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것이 배임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의사로서 특정한 이익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칠 이걸 배임 의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 의사를 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이제 이거를 승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내부에서 이 계약에서 특히 1,822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한정한 이유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관련자들도 이제 앞으로 속속 좀 소환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구속된 유 전 본부장 700억 원 약정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녹취록에 해당되는 금액 요구에 관한 사항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13번째 녹취록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저 본부장이
정회계사나 이제 관련자들한테 700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사자의 대리인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700억 원을 얘기한 적은 있지만은 농담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농담으로 한다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고요. 또 금액이 크면서도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700억 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익에 대해서 일정 자신의 지분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왜 무엇 때문에 공공기관 담당자의 책임자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수익을 배분을 요구를 했는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 준 대가로서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고 이 700억 원이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당시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과 내용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수사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 녹취록에 나왔다는 내용과 그리고 유동규 씨 측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데 결국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700억이라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담긴 것 자체는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취지에 대해서는 의미를 봐야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농담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공적인 민관 합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을 대표해가지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지 그것도 일반적인 금액도 아니고 700억이라는 거 요구를 했는지 무엇보다 700억이 왜 산정되고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당시 녹취록뿐만 아니라 나머지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구조 자체가 배임적으로 해당되는 업자들에 더 이익이 되도록 설계가 됐고 그것을 주도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그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라는 전체적인 이 혐의 사실의 얼개가 입증될 것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700억 중에 일부인 5억 원은 올해 1월에 받은 것으로 검찰이 지금 밝혀내고 있고 그 8억이 적시가 됐는데 그중에서 3억은 또 위례신도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장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발 담당했던 사람들과 변호사, 담당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이 또 그 앞서서 위례 신도시 개발에도 관여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대장동 그리고 위례 이 두 가지 모두에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수사들이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장동 외에도 위례에서 어떤 것들이 오고 갔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사업 구조라든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역할이라든지 각 당사자들의 역할이 상동한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면 결국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비리가 개입된 혐의로서 인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 대장동 외에도 지금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특혜 의혹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겠네요? 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자료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수사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은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정회계사가 굉장히 상당한 자료들을 축적한 상태에서 제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유 전 본부장이 갖고 있었던 휴대폰입니다. 근데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한 차례 바꿨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휴대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휴대폰이 없다면 검찰 수사가 좀 제약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지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또 SNS 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배우설 수사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이제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결국 이제 유 본부장 관련된 수사는 두 가지 갈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유 본부장과 다른 민간 업자들 간의 유착, 뇌물, 배임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를 할 것이고요. 이 내용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에 상당히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 본부장이 왜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됐고 이러한 권한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어디까지 승인이 됐고 어느까지 공모가 됐고 인지가 됐는지 부분에 대한 윗선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유 본부장의 핸드폰이라든지 개인적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증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요즘 휴대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또 여러 가지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동기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수사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쯤에 이야기가 나온 게 검찰 수사가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며칠 앞두고 원룸으로 이사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한 집을 압수수색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었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나서 사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예. 특히나 이제 그 관련돼서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원룸이 완전 새로 입주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예. 곳이기 때문에 자택의 압수수색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또 굉장히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도 결국은 확보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었다라는 비판 자체는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예. 다만 이제 구체적인 제보와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공방도 앞에 심하기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엄중하게 밝히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늦었다라는 이야기도 가능하지만은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는 속도와 정확도와 열정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를 하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 직무 대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공사 내에서 전략사업팀을 또 신설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민간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래 유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지고 어쩌다 실무를 담당하게 된 사람이 아니지요. 네. 예. 기본적으로 그냥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같은 민간에서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공기업의 사실상 이제 책임자처럼 모든 것들을 권한을 행사하게 됐는데 그러한 경위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이제 이것이 배임이라고 한다면은 이 계약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2조, 3조 뭐 앞으로부터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익이 예상될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성남시의 공적 영역의 수익을 줄여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 예. 그 판단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내부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당시 유동규 본부장의 역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누구였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가능했고 혹은 인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민관 유착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또 다르게 또 수사가 돼야 하는 부분이 로비 의혹에 관련된 의혹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장기 대여금 473억 원, 그중에서 일부 용처가 좀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 대행업체에 관련된 금액이 같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 게 분양 대행 업체할 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은 회사가 회사로 법인으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비용을 쓰면 되는데 굳이 대주주가 대여를 해가지고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돈의 흐름을 계속 봐야 한다고 하는데 네. 돈의 흐름을 볼 때 항상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수많은 업체들이 개입이 됩니다. 네. 분양 대행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용역 업체들까지 개입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비리와 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액들을 빼돌리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체들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분양 대행 업체한테 굳이 직접 가지가 않고 대주주가 해당되는 돈을 빌려가지고 지급할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결과적으로는 분양대행 업체가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된 용역 대금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예. 또 다른 로비의 자금의 하나의 통로로서 쓴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이 사건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비만 1조 5천억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 보상금 같이 이제 객관적인 금액을 제외하고도 여러 금액들이 쓰였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비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다면은 그 각각의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로비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게 돈 세탁 의혹이 지금 불거지면서 유원홀딩스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원홀딩스를 통해서 혹시 돈 세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네,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시절에 별도로 이렇게 차명으로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 녹취록 내용에 대한 일부 보도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필요하지만 예. 이 회사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배당금 700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그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위장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웬 비료 사업을 한다라고 했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설명들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정회계사가 이제 그 뇌물을 어찌 보면 요구받았거나 혹은 제시했던 사람으로서 보이는 추정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원홀딩스와 이거의 관계,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본 김만배 씨, 그리고 이제 관련된 정액에서는 남욱 변호사들 관계들이 관련된 내용들, 제보된 자료들에 이미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그 설명해주신 분양 대행업체는 또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김만배 씨가 여러 곳에 돈을 준 정황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다음 검찰의 수사 대상이 김만배 씨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가 개발과 시행과 관련돼서는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만배 씨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름이 연관되기 시작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개발, 공공민관이 합동하는 공공개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민간한테 상당히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서 어찌 보면 외형만 민간 공동이고 사실상 민간한테 이익을 상당히 주는 구조로서 설계되고 그렇게 선정되고 그런 수익을 배당받은 구조가 있는지에 한한 그 흐름이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러한 이슈들이 제기됐을 때 이것을 덮거나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관련된 수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로비를 위해 가지고 이로 인한 막대한 자금 중에 일부가 쓰일 것이 아닌가가 두 번째 흐름입니다. 이 두 번째 흐름의 주된 이제 타겟이 되는 핵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김만배 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김만배 씨와 그리고 김만배 씨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법조인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담당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하고 로비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한 아들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무엇을 파헤치기 위해서일까요? 결국 제일 핵심적인 거는 50억 원이라는 것이 곽상도 의원의 직무대가성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닌가라는 의혹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당시 아들이 담당했던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담당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제 다른 어떤 문화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등에 관련돼서 곽상도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아들이랑 형태로 해가지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이 금액 자체가 곽상도 의원의 모종의 영향력과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들이 한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한 역할 각각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화천대유 대표도 변호사, 성남의 뜰 대표도 변호사, 또 고문도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었고요. 전직 검찰총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의 사설 로펌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성훈 변호사도 변호사로서 자, 이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인 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사실 뭔가 문제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화려한 고문진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한테 470억 가까이를 빌려준다거나 컴플라이언스, 소위 말하는 준법 경영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로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치 사설 로펌처럼 많이 모아놨는데 실제로 로펌으로서 일을 하는 변호사보다는 여기서 여기저기 고문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이 가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무엇 때문에 로비를 이야기하고 할 역할들을 맡아야 할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저런 고문진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형님들이라고 고문으로 모시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뭐 여야가 서로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건 시민과 이런 토건 마피아와의 싸움.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이제 각자 정치 세력 어느 쪽에 숨어가지고 이거 정쟁으로 소모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을 텐데 이 와중에서 사실은 여야를 가릴 것도 없이 당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인허가를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덮기 위한 로비의 한 축, 이 두 가지 축에 대한 모두 엄정한 수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건 비리의 진짜 실체 반드시 규명해 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